무언가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자 했던 마음. 그것은 새김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새기는 그 예술은 하나하나 글씨를 선으로서 풀어나가는 게 그게 각이라는 거죠. 새김은 인간이 남길 수 있는 모든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거, 가슴에 새기는 거, 그것도 새김이죠. 이게 정신적, 물질적 이 두 가지가 합쳐지고 우리 그거를 불어나서 소통을 시키고 대화하고 가슴에 마음이 새기는 것도 다 새김이죠. 간절한 염원을 담아 새겨진 우리의 문화유산은 천년의 세월이 지나도 빛을 발하고 있죠. 어딘가에 남겨진 흔적들은 우리의 발자취를 그대로 말해주는데요.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새겨지고 있을까요? 사찰이나 궁궐을 가면 흔히 만나게 되는 것이 있죠. 바로 건축물의 문이나 기둥에 걸어놓은 현판이나 주련인데요. 특히 궁궐의 현판과 주련은 나라의 이념과 궁궐의 생활문화, 더 나아가 삶의 먹과 운치까지 담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건물이 가지는 유형과 무형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현판과 주련은 선대의 이름난 서가나 당대의 명필들이 쓴 글씨를 각수들이 한자 한자 혼신을 다해 나무에 새겨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나무에 글씨를 새기는 과정을 글을 새긴다고 하여 서각이라고 부릅니다. 서각은 일상 속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으로 새긴 작업에 몰두하는 사람들. 무엇이 이들을 서각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 것일까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조상들에 대한 지혜와 슬기를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취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서예도 했었는데 서예는 좀 구상이 좀 한정돼 있었어요. 서예는. 근데 서각을 해보니까 내가 머릿속에 구상했던 거를 다 내가 담아서 그거를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어. 망치로 끈을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한 울림으로 퍼져나가는데요. 나무에 각을 하는 게 서각의 기본이라 저마다 각각의 나무를 앞에 두고 열심히 무언가를 새기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과연 무엇을 새기시기에 이토록 비장한 마음으로 망치를 내려치고 있는 걸까요? 이제 무궁화 삼천리 한국 충광 억만년 그래가지고 이제 무궁화가 이제 삼천리에 확 피면은 이제 한국 이제 이 우리나라 적에 억만년이 간다는 이제 이런 글귀예요. 제가 그 마음 먹었던 대로 그냥 한번 파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좀 이게 마음 수양을 좀 더 해야 돼. 마음 수양을 좀 많이 해야지 좀 제대로 작품이 나오고 그래. 좋은 서각 작품을 만들려면 평소의 마음 수양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글의 흐름을 익히는 것인데요. 글을 위해서는 행서, 초서를 많이 새겨 필순을 익혀야 합니다. 각은 글이 안으로 들어가게 새기는 음각으로 많은 수련을 쌓은 다음 글의 바깥 부분이 들어가게 새기는 양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음각과 양각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음각과 양각이 조화를 이루는 음양각을 새기는 것이 순서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서각 작품들은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운을 새겨 걸어 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멋진 시계로 만들어지기도 하죠. 이렇듯 서각은 현대에 들어와 시각적인 예술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서예와 함께 가정이나 사무실 등의 실내 장식으로서 교훈이 될 만한 글이나 그림을 새긴 서각 작품은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고 돋보이게 해줍니다. 서각을 이러한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전통을 잇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전통이라는 것이 일반인이 관심이 참 많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서 이거를 많이 관심을 줘야 되는데 대개 배우시는 분들이 고령층이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이것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서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젊은 세대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서각은 오랜 세월 동안 보존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며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단순히 칼질과 끌질로만 된 작업은 조각도 공예라고도 할 수 없죠. 뛰어난 각수는 육필의 뜻을 잘 살려 육필보다 나은 서각 작품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무판에 글씨를 새기는 서각은 뛰어난 인쇄 기술의 시작이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해인사의 8만 대장경은 놀랍고 정교한 새김의 기술로 세계의 인쇄물과 출판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문자나 회화를 기록하기 위해 시작된 서각은 불교를 중심으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옛사람들은 일일이 글자를 옮겨 쓰는 사경에 의존하여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했는데요. 이는 일부 귀족이나 선비들만의 전유물이었죠.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불경을 전파하려는 마음이 바로 목판 인쇄술을 발달시켰는데요. 신라 고려 시대에는 불경의 수요가 굉장해서 이를 위해서는 목판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불경을 인쇄할 수 있는 목판 인쇄술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현존하는 목판 인쇄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바로 무구정강 대다라니경입니다. 이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직지와 함께 인쇄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발달한 인쇄 문화를 보여주는 역사적 결정체죠. 예, 무구정강 다라니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목판 인쇄물로 다 알려져 있고요. 그만큼 그 목판의 인쇄 기술이 뛰어나다라는 건 세계적으로 다 인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일본의 그 백만탑 다라니경이 가장 빠른 목판 인쇄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무구정강 대다라니경이 발견되면서 백만탑 다라니경보다 한 20년경이 앞선 그런 그 석가탑을 만들기 이전에 이제 봉안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 빠른 인쇄물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목판본인 다라니경은 1966년 경주 불국사의 석각탑에서 발견됐는데요. 1000년이 넘은 유구한 세월 동안 석가탑의 복장 유물로 안치되었던 다라니경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참 재밌습니다. 무구정강 다라니경은 석가탑 2층 탑신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1966년에 석가탑을 그 도굴꾼들이 그 안에 뭘 훔치려고 하다가 일부 손상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탑이 손상되니까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해체 보수하자 하고 탑을 하나씩 해체를 해보니까 그 2층 탑신에서 일체의 사리장왕구가 발견되었고 그 안에서 이 무구정강 대다라니경이 발견됐습니다. 예. 다라니경을 석가탑 안에 넣은 것은 이 경이 갖고 있는 주술적인 힘 때문인데요. 이 경의 이름에 나오는 다라니는 주문을 뜻하는 것으로 이 주문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무구정강 다라니경 내용은 그야말로 이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라니경을 이렇게 쓴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은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무구정강 다라니경의 내용은 탑을
많이 중수하고 그리고 탑 안에 조그만 소탑을 놓고 그 안에 다란이를 봉안을 하면 굉장히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경전 내용에 의거해서 탑을 고치고 또 새로운 탑을 만들면서 무구정강 다란이경을 또 그 안에 모셨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듯 불교의 힘과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발달된 서각의 목판 인쇄술은 우리 선조들의 깊은 지혜와 혼이 담긴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책을 구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과거로 거슬러 가보면 이 목판 인쇄술이라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손으로 일일이 필사해서 책을 만들던 시절에 평범한 사람들이 책을 읽기라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고마운 기술이 바로 이 목판 인쇄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작업장. 마치 시골 마을의 평범한 목수의 작업장처럼 소박하고 정감이 가는 모습인데요. 이곳에서는 사실 다른 곳에선 보기 힘든 작업들이 밤낮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첨단 디지털 인쇄 기술이 도입이 되고 사실 전자책을 읽는 요즘 시대에 이 전통 목판 인쇄 기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박물관을 가보지 않는 한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그 전통 목판 인쇄 기술을 확인하기 위해서 파주에 있는 한 작업장을 와봤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 열심히 땀 흘리고 계신 장인분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서각과 모판각, 판본 제작에 능한 전통문화의 계승자 각수 조정훈의 작업장입니다. 그의 손에 쥐인 예리한 칼끝으로 글자 하나하나가 목판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목판 인쇄라는 게 제가 아까도 저 입구에서 들어오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접하기 어렵고 사실 어떤 특정한 전시회라든가 박물관이 아니면 이 목판 인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과정도 잘 모르고 사실 일반 대중분들한테는 좀 낯설고 옛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좀 어려워하시는 일반 시청자분들께 어렵지 않다 한 말씀 어떤 얘기 해주실 게 있다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탁본과 이게 인쇄, 인경이라고 또 경을 인경하면 인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요 통틀어서 인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탁본하고 인쇄하고 구분을 못 하더라고. 그게 우리가 이제 목판 책으로 찍어 나온 것은 인출, 그러니까 인쇄란 소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이나 비석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두들겨서 먹으러 가서 옳게 파진 글씨를 두들가지고 내는 게 탁본이거든. 그리고 인경은 거꾸로 파져 있는 걸 갖다가 찍어내는 것을 인쇄라 그러거든요. 서각의 기술이 과학적이지 못하면 종이에 찍어내는 모판 인쇄는 불가능하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서각은 인쇄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글자를 반대로 새겨야 하는데요. 톱니 형식으로 각이 되어 있는 글자의 각도 또한 앞면은 45도, 옆면은 각각 50도, 그리고 글자의 끝나는 면이 직각으로 새겨져야 인쇄가 잘 이루어집니다. 이 목판 인쇄 2호 작업을 시작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제 이 각이 인사동에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 보니까 서각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서각을 배웠는데 저는 이제 애당초 서각을 배움과 동시에 이 목판을 염두에 뒀다고. 무구정광 대다량경을 제가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인쇄 문화의 세계 최초고 목판 할자다. 이런 걸 이제 그때 제가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때부터서 각을 시작할 때부터서 목판을 하게 됐어요. 각수 조정훈을 통해 우리는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다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인
무구정강 대다라니 경을 목판에 판각하고 재현해내었죠. 13개월의 긴 작업 기간을 거치며 그는 은행나무 목판 12장에 이 경전의 5,460여 자를 복원해냈는데요. 이 작업 과정에서 마멸된 글자 34자를 살려냈고 60여 자의 오자를 바로 잡았습니다. 각수 조정우는 근 30년째 전래의 방법에다 자신만의 창의성을 더해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을 터각과 목판으로 재현해내고 있었는데요. 그의 수많은 작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도. 대동여지도. 대동여지도. 아, 이게 잠깐만 하나 뽑아볼게요. 진짜로 지도가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그 대동여지도가 맞나요? 이게? 그런가? 이게 아까 오기 전에 저기 걸려있던 지도하고 같은 판이네요. 지도를 이걸 찍어서 저기다 걸어두셨네. 이 대동여지도가 과연 그 대단한 대동여지도인가요, 이게? 1994년 각수 조정우는 고산자 김정호가 만들었던 대동여지도의 목판을 복각하며 이름을 알립니다. 고산자가 1861년에 제작한 대동여지도는 남북 120리, 동서 80리를 일판으로 모두 126판의 우리나라 전체를 담아낸 목판 인쇄지도입니다. 그러나 대원군 시절 대동여지도의 상세함에 놀란 조정 대신들이 판각을 압수해 불태워버리는 바람에 현재 한 판만 전해져 보존되고 있는 것을 각수 조정훈이 그대로 복원한 것이죠. 제가 아까 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들을 둘러보다가 대동여지도라는 걸 봤습니다. 지금은 여기 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대동여지도가 맞나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대동여지도를 한 4년 동안 밤낮으로 그 목판으로 해서 제가 복원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동여지도에 이제 없던 걸 제가 좀 추가했어요. 그 독도가 빠져 있는 것을 제가 독도를 기입을 하고, 특히 조정우는 대동여지도에는 편입이 안 된 독도를 새겨넣고 잘못된 지명을 바로잡아 우리 영토에 대한 의지를 함께 담아냈습니다. 입지적으로 좀 틀려가지고 현재 그 제가 그쪽에 지역을 시찰을 해가지고 그 하동하고 악양하고 뒤바뀐 걸 제가 고쳤습니다. 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지도를 단순하게 복원하신 게 아니라 어떤 없던 지역이나 잘못된 것까지 수정 보완하셔서 이 복원을 하신 거군요.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특별히 대동여지도를 복원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복원하기 이전에는 한 장인가 이렇게 뭐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한 밤낮으로 4년 동안 이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5칠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복원한 작품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일일이 손으로 새긴 작품들을 수작업을 거치지 않고 첨단 기술로 복원한다면 그 과정이야 쉽겠지만 복원의 진정한 의미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각수 조정우는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인쇄물이 많이 발견이 되고 목판은 많이 유실이 되지요. 그걸 보관할 수도 없고 또 오래되다 보면은 한지 같은 경우는 한 1000년 이상 보존이 되고 목판은 나무는 그렇지 않지요. 조금 수명이 짧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없어질 수가 있죠. 이 무구정강 대다라니경은 세계 최초고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각수로서 이걸 꼭 한번 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컸죠. 그래서 이 작품을 하게 된 거죠.
붓글씨를 이렇게 보면은 점으로 이루어진 예술이라고 봐요. 그런데 새기는 그 예술은 하나하나 글씨를 선으로서 풀어나가는 게 그게 각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문명화된 새김의 시작에 있었던 목판 인쇄, 사실은 그 제작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많은 시간이 들이고 정말 힘든 과정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와서 보니까 선생님의 노고가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고, 단순히 나무에 글자를 새기고 그림을 새긴다는 느낌보다 우리의 혼이 깃든 전통과 문화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저도 그 정성을 마음속에 새기고 떠나게 되네요. 생명이 유한한 인간은 무엇인가를 영원히 남기려는 욕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욕망은 고대 원시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문자가 없던 시절 인류는 동굴의 벽이나 바위에 그림을 새겨 자신들의 흔적을 남겼는데요. 바위 그림이라고도 불리는 암곽화는 선사인들이 자신의 바람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커다란 바위 등 성스러운 장소에 새긴 그림으로 선사시대의 사람과 문화적 수수께끼를 풀어줄 귀중한 열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중 방구대 암곽화는 지구상의 수많은 암곽화 유적 중 가장 많은 동물을 상세히 표현한 암곽화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유일하게 고래의 사냥 장면을 포함한 그 해양 수렵 문화와 관련된 그림들하고, 그다음에 뭇짐승들을 사냥한 이제 그 육지 수렵 문화, 이 두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형태로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 유적은 세계 암각화 유적에서도 동일한 사례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한반도의 선사시대의 그 해양 그 어렵 문화, 그것의 실체를 밝히는 데는 결정적인 자료이고, 또 예술적인 형상화의 완성도를 따져도 한국 예술의 첫 출발점을 반구대 암각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1971년 최초 발견된 반구대 암곽화는 울산의 젖줄 태화강 상류 반구대 일대의 인공호 서쪽 기슭에 자리한 암벽에 새겨진 그림으로 한반도의 선사시대 생활상을 생생하게 알려주는 그림으로 쓴 최초의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이 3m, 너비 10m의 기역자 모양으로 꺾인 절벽 안반에는 육지 동물과 바다고기, 사냥하는 장면 등 총 300여 점의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요. 사냥하는 장면은 탈을 쓴 무당,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 배를 타고 고래를 잡는 어부 등의 모습을 묘사하였으며 그물이나 배의 모습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그림처럼 육지 생물을 수평으로 그려놓고 이 앞쪽에는 바다 생물을 수직으로 새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지 생물에는 표범이나 호랑이로 추정되는 동물들이 있고요. 바다 생물에는 그 상단의 거북이라든지 하단 쪽에 고래라든지 다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아래 보이는 그림처럼 교미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취하고 있는 동물들도 있고, 또 간혹 배가 불러 있는 동물들도 보이는데요. 풍성한 사냥물을 기원하기 위해 했던 선사인들의 마음을 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냥 그림 중 고래 사냥의 묘사는 세계 최초의 것으로 발견 이후 지속적으로 선사시대 연구자들에게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고래의 포경 장면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죠. 반구대 암각화에는 그 배를 타고 나가서 고래를 직접 작살로 사냥하는 장면도 있고, 그런 고래를 배 옆에 묶어서
다시 육지로 데리고 오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의 일부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잡은 고래를 어떤 방식으로 해체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렵 채집 위주의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식량을 마련하는 과정, 또 자연과의 관계, 또 자연에 산 짐승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아주 상세히 묘사되어 있고, 단단한 바위에 섬세하게 새겨진 이 암각화는 새겨진 기법만으로도 제작 연대를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제작 조각기로 쪼아 윤곽선을 만들거나 전체를 떼어난 기법, 쪼아낸 윤곽선을 갈아내는 기법의 사용으로 보아 신석기 말에서 청동기 시대에 제작되어진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청동기 이전의 예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새김의 기법도 단계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면을 파내거나 아니면 실루엣의 형상만 잡아내거나 아니 깊이 갈아서 다시 이렇게 그것을 그라인딩을 더해서 형상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방식 등이 단계별로 다 표현되어 있어서 이 예술적 발전의 과정이나 조감도적으로 들여다보는 그 시각, 그의 변화 과정 같은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어서 한국 예술의 출발 단계에서 우리 조상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예술적 감각을 지니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고요. 돌은 종류에 따라 다양한 재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여 새김을 하는 사람들에게 돌은 가장 매력적인 재료이죠. 작업을 거치기 전에는 이렇듯 평범했던 돌들이었지만 예술가의 손을 거치면서 특별한 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데요. 작품은 그 모습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전통색인 오방색이 더해지고 종이 위에 이렇게 찍어내면 붓으로 그린 그림과는 또 다른 느낌을 자아내는 멋진 작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칼의 그 맛이 직고개미, 그러니까 직선과 곡선의 미를 현저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보기와 느낌이 다르죠. 자연적인 느낌이. 정고암. 그는 원래 전통 정각을 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암각화, 문자, 초영인, 민화, 각각의 스토리텔링을 전통 정각에 더하고 다양한 색채를 입혀 재해석한 새로운 예술 분야, 새김 아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유한 정신과 색깔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 시대에 와서 현대미술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성과 인문학적 소양과 작가의 철학적 내공을 담아낼 수 있는 예술을 제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정각을 오래 했고 암각화라든가 벽화라든가 원시물의 순수성을 끄집어내려고 여행도 했고 탐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새김 아트를 만들게 된 거죠. 전통 정각은 나무나 옥, 돌, 금속 재료의 한정된 공간 안에 문자나 그림을 새기고 인주나 잉크를 묻혀 문양이나 글자를 찍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정각은 한자의 각 서체 중 가장 조형성이 짙은 전서체를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정각이라 이름이 붙여졌죠. 과거 문인들은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린 후에 자기 이름이나 호 또는 좋은 글귀나 사자성어를 정각 형식으로 새겨서 찍는 낙관인을 손수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관인에서 시작된 정각은 청나라 말기 개성 있고 수준 높은 작가들에 의해 시, 서, 화와 함께 얘기될 만큼 높은 평가를 받던 예술의 한 부분이었죠. 하지만 현대에 와서 정각은 많은 이들에게 그저 도장 문화로만 치부되어 왔는데요. 전각이란 글씨와 그림 조각이 합일된 작가의 내공을 끄집어내서 예술성을 살리는 것이 전각이라고 보면 되고요. 일반 도장은 그냥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양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각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전각은 클래식이라고 하면 도장은 라이프 뮤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대에 와서 자취를 감춘 위험에 빠졌던 정각은 세기마트라는 현대 종합 예술로 새롭게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전통 정각에 대한 열정과 이를 세계에 알리려는 마음이 합일해 새로운 예술 분야가 탄생한 것이죠. 이로 인해 그저 도장 등으로만 명맥을 이어오던 한국의 정각은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들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작품들이 이 돌에 새겨 넣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이 작품 한번 보면 이 멀리서 보면 단순하게 불상 위에 금빛으로 뭔가 색깔을 칠해놓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여기 한글로 이 깨알같이 전부 다 글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다 새겨서 옆에도 뒤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떤 그런 글들을 써놓은 것 같은데 이 금빛의 이 글자를 보고 있으니까 부처님의 가르침도 제가 배워가는 것 같고 너무 좋네요, 이 작품. 금강경은 부처의 중요한 가르침이 들어있는 불경으로 한 권으로 있는 팔만대장경이라고 불리는데요. 부처의 가르침이 한자 한자 정성스레 새겨진 이 작품을 보니 곁에 두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가르침이 와닿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 또 다른 작품이 눈길을 끄는데요. 송강 정철의 가사인 관동별곡이 그림과 글로 강렬히 새겨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편의 수묵화 같은데 돌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 듯한 풍경을 이게 새겨 넣을 수가 있는지 너무 놀랍고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게 만져보지 않아도 돌의 거친 질감도 느껴지고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그림에 종이를 대서 바로 찍어내면 곧바로 그게 그림이 되고 그리고 글자에 또 종이를 찍어대면 바로 한 권의 책이 탄생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되게 재미있는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 세계마트를 조각, 그림, 글씨가 합일된 종합예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세계마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적인 고전의 정각 그림이 동적인 영상 그리고 디지털과 만나 정각 애니메이션으로 탄생하며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의 모든 장면이 돌에 그림을 새겨 색을 칠하고 종이 위에 그림을 찍어낸 것을 일일이 이어서 만든 것이라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결합을 통해 멀티 예술로의 대중화를 이끄는 정각 애니메이션은 우리보다 정각이 훨씬 발전한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꿈꾸지 못한 일이었죠. 이를 통해 세계마트는 세계 각국의 한국의 이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제가 이 작품이 너무 멋있어서 한동안 넋을 놓고 이걸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까 옆 갤러리에서 본 것처럼 그 불상 그 스님, 그 부처님 세기마트 작품처럼 깨알같이 여기 세종대왕님 얼굴에도 깨알같이 글씨가 있어요. 근데 되게 독특하고 시선이 가는 게 요 밑에 글씨체인데 하늘, 땅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사람까지도 알겠어요. 되게 독특한 글씨체인데 이 작품 설명 좀 해주세요. 세종대왕께서 한글 창제
당시에 온몸이 체화가 되어 있다, 한글로서 체화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살려내기 위해서 훈민정음 해례를 몸에도 얼굴에도 관에도 다 새기게 됐죠. 그 옆에도 배경에도 한글 해례를 풀어서 새겼고요. 하늘, 땅, 사람, 물불,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늘인데 늘자를 쭉 빼고 그 니은과 니을을 밑에다 합쳐졌고 땅하고는 같이 합쳐져서 땅, 사, 람 할 때 여기다가 다시 미음을 집어넣고 사자 할 때 이렇게 흐름을 같이 한꺼번에 써버린 거죠. 물, 불 할 때도 같이 여기다가 울 위에다가 자음만 얹어놓은 거고 바자도 마찬가지 여기서 다시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축약을 시켜버린 거죠. 람 해도 재밌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이걸 보면 아주 재밌는 특이한 글씨다라고 디자인된 글씨, 그리고 그 안에 소리를 내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 저는 단순하게 아름답게 표현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세종대왕님의 그 당시에 어떤 심정 같은 것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아주 깊이 있는 작가가 할 일이죠. 아, 대단합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여기 10분 넘게 있었어요. 너무 좋아서. 아유, 감사합니다. 예. 세기마트는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 널리 알리는 데도 쓰이는데요. 순수한 어린아이의 눈에는 실체가 빨리 나타난다는 이 작품. 혹시 눈치채셨나요? 아, 여러분 이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제가 속았습니다. 예. 가만히 보시면 지금 동도 서도에 독이라는 글자 보이세요? 독. 이게 독도였어요. 저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왜 특별히 독도일까 했었는데 조금만 거리를 두고 보니까 이 독도라는 글자, 저보다 먼저 눈치챈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창피합니다. 독도네요. 글자로 섬을 그대로 표현하고 독도면서 글자로 표현했으면서 동도와 서도를 표현했네요. 아, 정말 좋네요. 이건 정말 갖고 싶네요, 이 작품은. 와. 지금 보이는 이 작품들에서는 어떤 글자들을 발견하셨나요? 형형색색의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꽃이 피어나는 이 공간에는 사실 아름다운 우리 한글이 채워져 있었답니다. TV로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저하고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독도라는 글자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걸 언뜻 봐서는 절대 몰랐을 것 같아요. 저는 한참 걸렸는데 정말 재미있고 좋은 아이디어의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의 그 독특한 한글 작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도 한글이에요. 바다를 건너고 우주를 건넌다는 뜻인데요. 이 바다라는 때 물고기들만 보이죠, 이렇게. 예, 저는 이게 달도 보이고 뭐 사람 얼굴 보이고 고래 보이고 네. 뭐 달 보이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전부 이미지예요. 사실은 글씨의 공간을 가지고 이건 디귿인데 공간에 물고기를 집어넣은 거고요. 니을인데 이것도 물고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 대부분 글씨 자체를 쓰려고 애를 쓰는데 반대로 글씨에 떠져 있는 공간을 거꾸로 활용한 거죠. 마음과 정신의 세계가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물질의 세계와 함께 공존하듯 세기마트의 한글 작품 속에는 이미지로 보이는 물질적 세계와 글자로 숨어있던 정신적 세계가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돌에 칼로 글과 그림을 새기는 일 자체만으로도 그의 작업은 충분히 힘겨워 보이는데요. 그저 차가웠던 돌이 한자 한자 혼을 다해 칼끝으로 새겨지고 거기에 메시지를 담고 인생의 철학까지 담으니 마치 물질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만 같습니다. 새김의 매력에 빠져 전통 정각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하고 40년 인생을 새기는 일에만 매진해왔던 새김 아티스트 정고암. 그에게 새김의 철학을 들어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새김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새기면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도 커뮤니케이션, 새김이고요. 사기다의 준말이 새김이기도 하고, 또 물성에다가 새기는 것도 새기는 것이고,
물성에다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다만 새기는 금, 은, 동, 돌, 나무 이런 데만 새기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있는 거고 마음에 새기는 거, 가슴에 새기는 거 그것도 새김이죠. 물질, 정신, 사람과의 관계, 소통이죠. 그 세 개가 합쳐진 게 새김입니다. 캄캄한 어둠이 한 줄기 빛을 통해 환히 밝혀지고 물질이 새김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듯이 새김아트를 향한 그의 끊임없는 변화의 노력이 전 세계에 닿아 우리의 순수 예술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고대 원시인들의 벽화나 암각화부터 우리에게 세계적인 유물을 남겨준 전통 서각, 정각, 그리고 현대적인 예술을 승화한 이 세김 아트까지 참 어딘가에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인간의 이 본능, 욕심은 나날이 발전해서 우리의 눈과 정서를 즐겁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세김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정말 수백, 수천 년이 흘러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고대의 흔적들을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무수히 행하는 이런 일들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는 정말 오랫동안 남아있는 새김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는 어디서 무엇을 새기셨나요?